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연말에 또 한번 저희 화요일에 나와주시고 안 계셨을 때. 네, 저 독감 걸렸을 때. 그리고 또 연초에는 이제 새해 맞고선 처음 맞습니다. 오신 거잖아요. 어떻게 그간 새해 뭐 한 이제 한 10일 정도 되는 시간인가요? 10일, 9일. 네. 9일 정도 되는 시간. 어떻게 새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재미는 좀 없었죠. 우리 국내 시장은 해외 시장과는 다르게 개인 안부를 예, 여쭤봤는데 다소 바로 몰랐고. 시장 개인 안부부터 아니죠. 답변을 예. 주시는. 네. 그쵸.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이사님의 안부가 곧 시장의 안부 그런 거군요. 예, 예. 네. 그래서 뭐 일단 지낸 것 자체는 저는 뭐 잘 지냈고 일단 투자자분들이 일단은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맞아요. 올해 이제 찬찬히 돌아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저런 조망을 해보니까 그래도 올해도 참 기회는 많이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기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러면 네. 말 나온 김에 연장선 상에서 뭐 이사님 시작이죠, 안부뿐만 뭐. 아니라 네. 네, 시장 연초 시장 안부는 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어떻던가요? 굉장히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테마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문제는 그 테마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변동성도 너무 크고 그래서 뭐 테마가 이런 테마가 형성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시장에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이나 모멘텀이 많다라는 뜻도 되는데 뭐 종목별로 반영도가 강하게 반영된 것도 있지만 사실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대부분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매매를 하셨을 때 좋았던 결과가 있는 분도 있겠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결과를 보인 경우도 많았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매매를 그냥 해봤더니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의외로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갔다 오고 나면 뭐 식사를 한번 하고 와도 뭐 시세가 확확 바뀌어 있는 경우들도 많고 그런 변동성이 너무 컸던 게 연초에 국내 시장의 모습이었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만큼 연초에 그렇게 수많은 테마들이 돌아가면서 올랐다라면 사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만 복잡했지 그렇게 실익이 있는 시장은 아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예. 작년에 사실 미국이 9주 연속 올랐고 네. 그리고 작년 한 마지막 2달 동안 미국 장이 15% 이상 올랐고 우리나라 장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그 올랐던 업종이 미국이 바이오나 뭐 신재생이나 부동산 이런 게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건설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도 바이오나 태양광이 좀 올랐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냥 테마에 관련된 거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난 2달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는 과정에서 그냥 매매가 나온 거로 생각을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쉴 수 있는 장 아니었을까요? 이걸 굳이 막 원래 지수로만 놓고 보면 그렇긴 한데 네. 문제는 우리나라만 그렇다는 게 문제죠. 사실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 보면 지금 지수가 다 신고가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나라도 글로벌의 일원이라고 보면 또 우리나라가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라고 판단을 하면 우리가 수출하는 지역들 예컨대 중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들이 거의 신고가 부근까지 갔거나 넘어섰는데 우리만 쉰다라는 건 참 그것도 좀 되게 아쉬움이죠. 그리고 지금은 좀 시장이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영향력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전에는 사실 지수의 방향성을 외국인이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올 초에도 사실 외국인은 팔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크든 작든 지속해서 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 좀 아쉬움이 많이 남죠. 이게 작년 말에 금융투자에서 배당 때문에 많이 샀던 거 그거가 사실 좀 나오는 과정으로 그냥 생각하면 그냥 안 될까요? 지금 말씀을 너무 잘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보셨다시피 지금 시장이 못 오르고 있거나 아니면 올라도 그게 크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물론 이제 외국인이 적극적이지 않아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기관 매물이 너무 많죠. 네. 그리고 그 기관 매물은 말씀 잘 주셨다시피 배당 받은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 사실 연초에 쏟아지는 경우가 이전에도 왕왕 있었는데 연초에 많이 쏟아지면 사실 수급이 되게 가벼워져서 네. 이게 일정 부분 쏟아지고 나면 결국 그 뒤에 해외 시장이 올랐던 만큼 우리도 반영을 했던 게 일반적이었었어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보통 배당받은 물량이 나오는 케이스가 지금처럼 연초부터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고 네. 또는 연초에는 시장이 잘 오르다가 선물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네. 나오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보통 연초에 이렇게 와르르 쏟아지는 경우가 오히려 그 뒤에 해외 시장과
연동이 돼서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뭐 지금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 뒤를 봤었을 때 뭐 어쨌든 나쁠 건 없지 않느냐 네. 뭐 그런 시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희망적인 걸 찾고 싶어서 오늘 왜냐면 장이 물론 전자가 많이 빠져서 그렇지만 좀 그랬거든요. 시장에 네.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공식 네. 희망 저는 지킴이로서. 항상 웬만하면 저랑 같이 희망을 같이 하시죠. 웬만하면요. 예. 네. 아, 근데 또 이제 시장 총평을 하다 보면 오늘 나온 삼성전자 실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총평 한마디부터 들어볼까요? 뭐 전체적으로 뭐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 이유를 보는 거고 뭐 전반적으로 앞으로 전자와 관련해서는 결국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AI인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AI가 아니라 AI가 가공할 만한 어떤 그런 그 위력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이제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대중화를 앞두고 있는 거고 그런 대중화를 앞두고 있었을 때 결국 우리도 그 AI를 즐기기 위해서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디바이스들 즉 컴퓨터든 노트북이든 아니면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휴대폰이든 이런 것들을 교체해 줘야 되는 그리고 그 교체해야 되는 기계들 자체가 이전보다 하드웨어 자체가 그러니까 더 많은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라는 걸 가지고 지금 오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난 실적과 관련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러한 어떤 우리가 갖는 기대들이 얼만큼 현실화될 수 있느냐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뭐 실적이 나오긴 했지만 뭐 지난 실적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크게 평할 자리는 현재로서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전자가 이제 네. 영업이익이 2.8조가 나서 컨센보다 거의 한 8, 9천억 덜 나왔고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오르다가 기관 외국인이 올해 한 오늘 꽤 많이 팔면서 결국 마이너스 2% 넘게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나라 원래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빠지고 실적이 안 나오면 주가가 오르고 이랬거든요. 항상 왜 반대로.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선반영, 후반영 아, 이런 네. 건데 사실 지금 뭐 말씀 되게 주셨지만 지난번에도 잘 나왔을 때도 빠졌어요, 사실은. 네. 그쵸. 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도 빠졌고 뭐 안 나온다고 해서 빠지고 그럼 이걸 핑계 대기에는 전 애매한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너무 재밌는 게 해외는 발표 나면 올라요. 잘하면 오르고 네. 못하면 빠지죠. 근데 우리는 잘해도 못해도 발표 나면 빠져요. 그 다음 분기에 대해서 너무 우려가 과다한 것 같아요. 그만큼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대단히 앞으로도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확실성이 자꾸 투자자들 마음속에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오히려 이렇게 정상적으로 좀 뭐랄까 정직하게 반응한 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1조 덜 나왔다는 8천억 덜 나왔다는 얘기 뭐 반도체 쪽이 뭔가가 이상한 건데 잠깐 기사 보니까 뭐 비메모리 얘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메모리 사이클이 좋아지는 거 그 논리는 그냥 일단 갖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반도체 자체 산업에 대해서 아마 이견이 있으신 시청자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 하나만 놓고 보면 다소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네. 예. 어쨌든 HBM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을 아직 못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1등 기업이잖아요. 근데 1등이 지금 2등한테 밀린 거 아닙니까? 하이닉스한테. 그러면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요거를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게 사실 조금 아쉬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은 하겠지만 잘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많은 아쉬움이 남고 그리고 이게 되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비메모리 쪽에서도 사실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삼성전자라는 이 훌륭한 기업을 보면서 아 정말 1등 기업이었는데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그 두 가지였었던 거잖아요. 하나는 비메모리 쪽에서 TSMC와 다소 간의 격차가 벌어진 게 첫 번째였을 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메모리 쪽에서 그래도 최강자였던 삼성전자가 HBM과 관련해서 2등인 하이닉스한테 밀렸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되게 우려스러운 거죠. 네. 그러니까 서로 잘했는데 순위가 바뀐 게 아니라 2등은 했는데 1등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뭐 지속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잘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잘하겠다라는 게 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눈으로 정말 사실대로 됐네라는 그런 신뢰를 심어주는 게 저는 일단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장이든 지금 오늘 미국 반도체 지수가 올랐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그렇죠. 네. 어젯밤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어쨌든 오늘 3% 삼성전자 이상. 실적을 떠나서 오르는 게 정상인 네. 건데 그렇죠? 아직은 그런 신뢰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은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조금 삼성전자에서 좀 더 박차를 가해줘서 네. 이전에 우리가 알던 그런 어떤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워요. 네. 삼성 자체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네. 지금 채팅방이 아니죠. 채팅창. 이렇게 리딩방으로 오해받으면 안 되니까. 창으로 해주시죠. 채팅창. 창. 예, 방은 네. 왠지 어감이. 그럼요. 채팅창에서도 보면은 삼전 자체에 대해서 그래도 좀 더 기대감을 가져가고 싶다, 지켜보고 싶다라는 이제 말씀도 해주고 맞아요. 계신데 네. 일단 뭐 보니까 월말에 또 컨퍼런스 콜이 있어요. 그때 또 구체적인 수치 같은 걸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또 저희가 뭔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있을지 사실, 아쉬움을 덜어낼 수 있을지도 좀 삼성 보면 좋을 같은 것 경우는 같아요. 저는요. 앞으로 본인들이 어떤 숫자를 내겠다라는 것보다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우려만 씻으면 숫자는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삼성도 이제는 확실히 따라잡았어. 이제는 이게 됐네라는 걸 저는 보여주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왜? 시장 다 좋은데 왜 얘만 이렇게 못 가냐 이거죠.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특히 1등이 못 갈 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네. 우리도 모르지 않고요. 지금은 삼성전자는 좋은 숫자를 제시할 때가 아니라 이미 숫자가 좋을 거라는 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통해서 사실 다 알고 있는 건데 네. 그 숫자 이상으로 가공할 만한 어떤 위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결국 기술력이잖아요. 그렇죠? 네. 시장이 신뢰할 만한 부분들 저는 그걸 좀 더 하루빨리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감습니다. 그러면 네. 업종 관점에서 이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얘기 계속했으니까 반도체에 대한 전망도 여쭤보고 싶고 사실은 태조 이방원을 낳으신 태조일방의 아버지시죠. 네, 아버지. 아버님이시니까. 용용이 나르샤. 네. 아버지. 죄송합니다. 태조일방의 차세대 주도주가 지금 태조시군요. 태조 이성계 그럽니다. 아 그쵸. 이성계는 아니고 아니, 이방원의 아버지니까 이성계죠. 태조니까 좀 다르죠, 그죠? 아, 태종 이방원이 아니구나. 네, 어쨌든. 뭐 엽사는 네. 뭐 저희가 따로 또 삐꾸죠, 집어. 삐꾸. 네. 자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목하시는 업종이 있을까요? 사실 올해 시장에서 주목한다라기보다는 저는 지난번에도 나와서 올해 시장에선 의외로 많은 업종들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난 코로나 이후에 뭔가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시장에서 보통 우리가 주도주라고 불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 번 사면 그 시세도 대단하지만 그 오르는 기간도 생각보다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네. 몇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 2년 이상 꾸준히 들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흐름을 반영을 했던 게 주도주의 모습이었는데 2020년대 이후 들어서는 실제 주도주라 하더라도 그 생명력이 사실상 1년 이상 가기가 되게 어려운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이게 시세를 반영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투자자분들이 너무 똑똑해지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연구도 많이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그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 주도주군의 시세를 사실은 서둘러서 반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더 빠르고 강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 주도주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길게 가는 업종이 그래도 1년은 잘 못 가고 9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리고 의외로 3개월 정도 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렇군요. 그 3개월 동안 시세는 적지 않았어요. 정말 대단하다 할 정도의 시세를 내서 그만큼 시세를 냈다는 얘기는 투자자분들이 보는 그림이 맞았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 그림이 해외 시장 같은 그래도 좀 길게 반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빠르고 강하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시장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더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실 거고 또 이런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많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분기 또는 반기마다 주도주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어떤 시장의 흐름은 지난해와 다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딱 이런 업종이 올해 좋아집니다가 아니라 사실 구간마다 주도 기업들이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각각의 분기마다 또는 구간마다 주도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즉 시장의 길목을 잘 지켜야 되는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멘텀이고 기세가 올라오는 것 같은 것들이 사실은 뭐 온디바이스 아니면은 뭐 HBM에서 나아가서 CXL 뭐 이런 것들 좀 약간 기세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런 것들은 어떤- 그러면 뭐 3개월, 6개월, 9개월까지도 바라봐도 그런 된다.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마 CXL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자분들도 공부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사실 이 테마가 그렇게 위력적인 테마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로 이익이 창출될 만한 테마도 아닙니다. 그래서 길게 뽑을 만한 테마는 그러니까 반도체 중에서도 그럴 테마가 있고 그렇지 않을 테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런 짧은 테마들이 사실 오르고 있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는 연초 들어서 시장을 그렇게 쫙 이끌어서 몇 달을 갈 만한 주도 기업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는 주변주들이 그렇죠? 올라오는 모습들이 아닌가. 특히 아마 연말에 아시겠지만 12월 FOMC 있고 나서 미국의 금리가 많이 내렸고 많이 내린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러셀 2000 지수, 즉 중소형 지수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그동안 많이 소외 있었던 기업들 중에서 모멘텀 있는 기업 중심으로 화려한 수익률 게임을 펼친 게 지금의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그게 주도라면 주도일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주도의 모습은 아닐 거고 테마 중심으로 인해서 현재 주도주가 없는 시장에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게 아닌가. 다만 이런 어떤 테마주들이 있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시장에 살아있는 모멘텀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또 하나는 투자 심리가 좋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것 자체를 나쁘다라고 폄훼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왜냐면 주도주를 제가 2004년부터 생각해 보면은 4, 5, 6, 7은 이제 산업재였고 그리고 망가졌다가 차화정이 있고 바이오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면세점이 있고 전자가 17년에 정말 제대로 주도주를 하고 사실 그 다음부터는 생각해 보면 결국 2차 전지였던 것 같아요. 그 우리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몇 년째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도주가 짧다라고 느끼긴 하지만 결국 와서 보면 2차 전지가 작년 7월까지는 확실한 주도주였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반도체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면 주도주가 꼭 짧다라고는 볼 수 없어서 2020년대 이후로요. 뭐 네. 그 이전에 뭐 2차 전지는 확실히 대단한 주도주였다는 데 대해서 이견들은 없죠. 20년대부터 네. 한 3년 정도를 2년 반을 갔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반도체로 지금 바뀌는 분위기긴 한데 그러면은 이번에 새로 나온 이 반도체라고 하는 주도 업종이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주도주로서의 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얘기하신 게 너무 맞는 말인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승희 씨도 마찬가지고 저희 보시는 분들도 3개월에 한 번씩 뭐를 이렇게 길목을 잡고 매매하는 건 정말 너무 어렵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도 하시면서 뭘 아니 저는 어려워요. 저는 주제한테 너무 어려우니까 네네네, 조금 어려워요. 그런 차원에서 좀 주도주 생각해 주시면 좀 바이앤홀드 할 수 있는 게 혹시 없을까 싶어 갖고요. 아침에 뭐 지금 말씀 주신 거가 이견은 없죠. 뭐 반도체에 대해서 네. 환경이 너무 좋아지고 있는 사실 뭐 저는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하는 반도체가 전문성이 대단히 갖춰지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볼 때 저희들이 수십 년 동안 경험을 해보면서 사실 일반적인 건에서는 반도체가 대부분 사이클 산업으로 들어갔었잖아요. 그랬었죠. 그죠? 그런데 사이클 산업이 아닌 경우가 여러 차례가 있는데 그게 신기술이 나왔었을 때죠. 지금 네. 말씀 주신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주도주 역할을 했었었고 반도체가 기존 어떤 경제 사이클과 다른 흐름을 보일 수 있었던 네.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었던 거고 서버에 엄청나게 많이 맞습니다. 들어가면서 그랬죠. 결국 그게 LTE 아시죠, 그죠? 뭐 5G 이런 것들 네. 나오면서 속도가 빨라졌고 그래서 뭐 유튜브 어마어마해지고 플랫폼들 생기면서 그게 서버에 대한 어떤 수요를 자극했던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단순화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정말 우리가 생각해서 좀 더 길게 들고 왔을 때 좋은 환경은 딱 하나였었어요. 결국은 이 반도체 수요가 많이 이끌 만한 소프트웨어 환경이 바뀌었느냐 여부였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에는 2015년부터 있었던 그 플랫폼의 어떤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 혁명이 그렇죠? 그런 혁명들이 사실은 서버의 수요를 이끌면서 됐다라면 지금 AI 같은 경우도 사실 말은 AI지만 이것도 결국 강력한 소프트웨어가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를 원활하게 즐기기 위한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고 차원에 된
그런 어떤 하드웨어의 환경을 요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환경 안에는 반드시 반도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굳이 그림을 그려본다라면 반도체는 좋은 환경이 되었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고, 아마도 제가 볼 때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도 뭔가 길게 들고 나갔을 때 유의미한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투자자분들 그냥 심플하게 뭐 반도체 어려운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렇게 해서 투자해서 반도체 성공한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네. 그냥 심플하게 반도체는 부품이죠. 그렇죠? 부품인 거고, 이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 좋아지느냐.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뭐 엄청나게 휴대폰에 대한, 스마트폰에 대한 교체 수요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진짜 컴퓨터를 바꿔야 되는 일이 생긴다던가 그런 건데, 지금 이 AI 같은 경우는 컴퓨터도 바꿔야 되고 휴대폰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길게 보면. 그렇죠? 그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유의미하게,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정도 흐름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어느 정도 가격이라 알 수도 없고 기간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짧은 흐름은 아닐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길게 주저리 말씀드렸는데, 그냥 네, 네. 좋은 소프트웨어가 나오면 좋은 하드웨어도 따라가야 이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한 의원님 말씀에 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예. 네. 업종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여쭤본 건데, 사실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보통은 세계적인 규모의 세계 최대의 어떤 박람회 전시회가 그렇죠. 열린다고 하면 이때 기업들이 뭘 가지고 나오느냐, 또 혁신적인 게 나오느냐, 이런 게 굉장히 주목을 받잖아요. CES. 바로 연결이 되죠. 네, 맞습니다. CES. 예, 예. 거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투자 관점에서 뭘 보시고 또 어떤 업종을 주목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일단은 같아요. CES의 주제가 명확한 것 같아요. 그 주제라는 게 뭐냐면 AI를 어떻게 활용하지가 주제였던 것 같아요. 결국에 CES, 오늘 이제 아침에 나왔었던 그 일간지들, 경제지들을 보면 CES에서 이 기업들이 AI를 활용해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아마 최근에 또 테마 중에 하나가 GPT와 관련된 그 스토어가 생기면서 뭐 이스트 소프트라든가 네. 뭐 그런 관련주들이 오르는 것처럼,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는 GPT라는 게, 또는 AI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좋은 성능은 보여줬고, 이제 올해는 이걸 가지고 뭘 하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성능이 있었어. 그렇죠? 그러면 이 성능을 가지고 GPT라는, 그러니까 오픈 AI를 비롯해서 이 큰 회사들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거고, 또는 기존에 있었던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걸 활용해서 내가 현재 팔고 있는 기기들에 대해서,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성능이 좋아졌어라는 걸 어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그 사용되는 것들이 어떤 성능을 내며 그게 우리의 구매욕을 자극할 수 있는지, 전 그런 여부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AI의 활용을 어떻게 하지? 그리고 새롭게 활용하는 애들, 뭐 기존에 있었던 걸 잘 활용하는 애들 말고, 뭔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활용도 하네 라는 기업들이 나오는지, 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사례를 한번 들어드리면, 네. 플랫폼이 나왔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사업이 나왔던 게 배달의 민족이에요. 네. 그렇죠? 이게 뭐지? 그리고 처음에 배달의 민족이 나왔을 때 아마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물론 대단하게 생각한 분도 있었겠지만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게 몇 조에 팔린 건 알고 계시죠? 어마어마한 산업의 변화를 일으켰고, 독일의 배달회사가 샀습니다. 라이더라는 새로운 어떤 직업군도 만들어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야놀자도 대표적인 게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이런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회사들이 이 AI를 붙여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로 만드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진짜 아무것도 아닌 기업인데 갑자기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산업을 만들고 있는 여부가 있는지 CES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밑줄 그으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또는 우리나라 언론사들에서 최근에 CES 많이 나가서 또 중계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는지 놓치지 말고 저는 찾아보면 그 관련 기업들은 지금 시작일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뭐 잘 찾아보시면 정말 의외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어떤 보물들이 찾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AI를 새롭게 적용하는 뭔가가 있으면 그게 CES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죠. 기존 그리고 거를 개량하는 것보다는 와 이런 새로운 그렇게 보시는 거죠.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는 아예 신생 기업들이 다 승리를 하지, 네.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승리하는 사례는 거의 사례를 찾기 힘들어요. 네. 사례 한 번만 들어드려 볼까요?
전기차 지금 대단하잖아요. 예. 그렇죠? 앞으로도 저도 전기차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잘 봐보세요.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잘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전통 자동차 회사가 있던가요? 한 군데도 없어요. 포드가 잘합니까? GM이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이런 기업들 보면 처음부터 전기차만 시작했던 기업들이 잘하죠. 이런 식이에요. 자, 이전에 우리 이런 한번 사례를 들어볼까요? 여기 휴대폰 기억하시죠? 휴대폰 있었을 때 글로벌 최강자는 모토로라였었어요. 노키아, 에릭슨이었었어요. 오, 노키아. 스마트폰 나왔을 때 그 기업들이 잘하던가요? 아니죠. 애플이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잘 보시면 항상 이런 신기술이 나왔을 때는 기존의 전통 사업들이 승리하는 게임은 아니에요. 네. 뭔가 AI라는 기술을 이것만 들고 나와서 새롭게 뭔가 사업하는 애들이 이긴다라는 거죠.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통 산업 안에서 뭔가 큰 답을 찾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알겠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네. 업종 이야기, 투자 아이디어 이야기 요 정도로 하고 또 이제 중간중간 여쭤볼 네. 텐데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내 종목이 그 코스피에 있느냐, 코스닥에 있느냐에 따라서 네. 사실은 체감하는 시장 슬프죠. 분위기가 슬프죠. 그날 진짜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지금까지 보면은 코스닥이 조금 기세가 좋은 게 크게 매우 좋죠. 조금 네. 아니고 매우 좋습니다. 많이 코스닥은. 좋은 게 네. 크게 다르진 않아요. 저는 사실 코스피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약간 앞으로 지속될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전략 수정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정말 지수는 먼저 지수는 네. 혹시 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1월달에 작년에 정말 좋다가 1월에 조금 빠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도 한 3, 4, 5% 빠져버리고 이래버리니까 다시 또 배열을 보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또 경기 침체, 뭐 긴축을 계속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일단 지수 레벨 먼저 얘기해 주시고 요 코스닥 코스피 얘기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네. 지수가 올해 딱 얼마까지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네. 예를 들어 어느 지금보다는 어떻게. 그래도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면 아래보다는 충분히 위가 있다. 위가 일단. 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네. 뭐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네. 그건 조금 알아서 좀 걸러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좋게 보는 시장에서 지수가 내려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절대로 안 되죠. 삼성전자가 진짜 좋아지고 삼성전자를 탑으로 꼽았다면서 시장을 경계적으로 보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시각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기업들만 올라도 지수가 의외로 크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을 안 좋게 보신다라면 사실 반도체를 먼저 꺾고 얘기하시는 게 맞는 거죠. 네. 근데 반도체 다 좋다고 얘기하면서 시장은 보수적으로 본다. 스스로들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 한 위원님처럼 이제 투자 전략을 오래 해봤지만 기본적으로 투자 전략이 모든 업종을 반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적으로 올해 이제 각 증권사들이 나온 전망을 사실 석 달 뒤는 어차피 다 바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다 다음 고지고 달에 때려 바꿀 수 믿으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네. 아, 실제로 그렇고요. 네, 어쩔 수 그래서 없죠. 그건 이제 아이디어 차원인 거니까 꼭 그렇지. 그렇게 간다가 아니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전자를 좋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를 나쁘게 보는 건 앞뒤가 안 맞는 플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저는 지수는 그래도 현 수준보다는 위로 열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는 매우 훌륭한 네. 설명이십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들이 이제 계속해서 바뀔 수 있으니까 답을 주세요보다는 만약에 그럼 답을 찾는 방법을 주세요라는 질문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 부분엔 어떻게 답변하실지 궁금한데. 사실 증시에서는 답을 찾는다라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여러분들 지난해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지난해 경제만 하더라도 경제가 침체로 갈 것이다라는 사실 의견이 거의 주류였었어요. 네. 아주 극소수 분들만 경제가 침체로 가지 않을 것이며 지수가 오른다라고 했었던 거고 아마 저는 우리 연합에서 지지난해 10월에 바닥입니다라고 사실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고 지난해 10월에도 이번 하락은 바닥이니까 사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수의 분들도 그분들의 의견이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그만큼 시장을 알아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나도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놓고 보면 아마 여기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경제학 관념에서 보면 이랬을 때 경기 침체가 오는 게 맞는 거거든요. 아마 그분들은 대부분 통계를 활용했어도 그런 통계로 보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네. 그래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고 전쟁이 일어났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맞춘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그러면 제가 넌센스예요. 질문을 다시 네. 드려볼게요. 네. 답을 맞추는 방법도 아니고
어떤 전제 조건이 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항상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 그런데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원하는 게 아니 이제 좀 맛보는 사람만 맛보고 저도 맛 좀 봅시다. 시원한 반등 한꺼번에 좀 나오는 그런 상황 없을까요? 라고 하면 그 시원한 반등이 나올 때 전제 조건이라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부분 시원한 반등이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많이 빠졌을 때 반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분들께서 빠질 때 왜 빠지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이슈가 나와서 시장이 급락을 할 때 사실 저도 그렇지만 잘 못 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전환점은 의외로 알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분들은 빠지는데 초점을 두다 보니까 대부분 하는 게 뭐냐면 이 정도 밸류에이션은 덜 빠져.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PBR 1배, 0.9배니까 역사적으로 안 빠졌어. 이런 분석을 한다거나 또는 마디 지수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500에서 빠졌는데 2,300이 1차 지지선이야. 이런 분석은 제가 볼 땐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빠진 원인이 전환점이 됩니다. 원인이 뭐지? 그럼 그 결과가 뒤집어질 때. 그렇죠? 그 결과가 뒤집어질 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해야 될 건 뭐냐면 왜 빠지지? 이유가 뭘까? 그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원인이 돌아서기 전까지는 하락이 멈추질 않아요. 사례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코로나 때 말씀을 드려볼게요. 코로나가 딱 일어났습니다. 코로나가 걸리고 나서 글로벌 시장이 정말 미친 듯이 빠졌죠. 그렇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지수가 왜 빠졌을까요? 하나 했었어요.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기억을 해보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돌아다닐 수도 없고 경제 활동도 못하니 아니 그러면 물건은 파는 기업들은 다 망할 수도 있겠네. 이게 가장 큰 우려였어요. 왜냐 주식시장이니까 서민이 어렵다라는 건 반영이 안 돼요. 근데 기업들이 어려운 게 반영이 되는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 그래서 사람들이 아예 이동도 할 수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이런 사태 때문에 이 기업들이 망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우려였었던 거죠. 간단합니다. 그럼 반전 포인트는 뭘까요? 이 기업들이 망하지 않게 하면 되겠네가 반전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연준이 회사채 사주겠다고 하던 날이 바닥이었어요. 그렇죠? 원인이 뭐냐면 이렇게 가면 정말 어려운 기업들은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와르르 다 무너지는데 그럼 이 기업들이 파산하지 않게 하면 되는 게 답입니다라는 거였었고 그러면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연준이 회사채를 사주면 되는 거죠. 근데 연준이 법적으로 회사채를 사줄 수가 없으니 아시겠지만 재무부가 사주고 그 재무부에 대한 돈을 SPV 그러니까 그런 그죠? 특수목적 법인을 통해서 연준이 돈을 쏴주는 형태로 됐었던 거잖아요. 그날이 정확하게 바닥이었었어요. 저는 그날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제가 그것만 보고 있다가 저도 일단 와르르 무너질 땐 저도 이제 뭐 그냥 작살이 났었던 거 똑같고 그거 나오자마자 기관들한테 코를 엄청 돌렸었어요. 바닥입니다. 이거 나와서. 근데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왜? 그거 나온 날 미국이 그날 4% 빠졌어요. 그럼 이런 거죠. 네 얘기가 맞다면 미국은 왜 빠졌어? 이런 대답이 있었던 거고요. 그날부터 농담 아니라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올랐습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 여러분들도 저희들 방송을 보시면서 또 저보다 또 훌륭한 환상의 위원도 계실 거고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딱 하나만 보세요. 하락했을 때 왜 지금 하락했지? 원인이 분명히 있어요. 그 원인이 돌려지는 순간은 반드시 바닥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바닥은 없다. 이번에 그래도 1월 첫째 주에 좀 빠졌잖아요. 한 어영부영 100% 지금은 하락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좀 괴롭잖아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오르기를 원하고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게 뭐 기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이 됐든 빠지고 나면 얘가 끝나고 다시 오르기를 누구나 바라잖아요. 뭔가 그렇죠. 이번에는 혹시 뭔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이게 뭐 다 원인은 아니겠지만 지금 시장이 약간 조금 덜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면 사실상 시장에서 얘기하기는 핑계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각과 그러니까 경기를 보는 시각과 시장이 원하는 게 너무 괴리가 커서 이게 좁혀지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1월 FOMC를 기점으로 뭔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1월 얘기냐? 30일에 네네. 미국 시간으로. 기본적으로 그럴 때 결국 연준도 지금 금리를 더 올리자 주의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연준의 스케줄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스케줄이 어느 정도 나와서
시장의 생각과 연준의 생각이 많이 좁혀지는 구간에서부터는 제가 볼 땐 유의미한 추세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물론 저도 약세장이 아니지만 이번에 약간의 조정 비슷한 거는 분명히 이 금리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뭐 경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월 말에 있을 FOMC가 분수령이 될 거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그런데 사실 제가 얘기한 지금 얘기가 약간은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신고가거든요. 미국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어떤 그 잡음들이 있다라면 미국도 오르지 말아야 되는 거고 미국도 연초부터 와르르 다 무너져야 되는데 다른 국가들은 다 오르고 직접적인 건 미국인데 그렇다면 이 핑계도 좀 알만한 거고 다만 우리도 조금 힘을 내기 위해서는 왜냐면 그때부터 그래도 외국인들이 현재보다는 좀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 또는 앞서 말씀 주셨던 기관들이 배당 투자로 해서 쏟아냈던 매물들이 정리되는 시점이 그때 맞물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지 저는 1월 초에 있었던 시장이 저는 그냥 강세장 속에서 그냥 통상적으로 오는 잠깐의 쉬어감이지 뭔가 많이 빠지거나 아니면 뭔가 시장이 불안한 모습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채팅창에서는 오지엘로님이 예를 들어 이런 상황도 상정해보고 싶으신가 봐요. 이제 그 이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가격이 아니고 원인이 해결이 되는 게 바닥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저희도 지금 기획진단으로 전해드렸던 게 태형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대한 네. 부분이고 이게 결정되는 게 11일이니까 그럼 내일 원인이 모레군요. 네. 네, 원인이 해결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때도 뭐 얕은 바닥이라도 잠깐 스쳐가는 그런 모습을 띌까요라는 부분이 좀 궁금하죠. 되게 좋은 아, 질문인데요. 네. 우선은요. 부동산 PF 때문에 시장이 빠진 적이 없고요. 그렇죠? 이번에 빠진 게 그렇지 않다. 부동산 PF 네. 자체가. 금융주가 많이 빠졌었던가요? 그리고 건설주 중에서도 괜찮은 건설주들이 빠졌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부동산 PF는 우리가 잘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부동산 PF가 위험하다라는 것도 맞는 얘기고 이게 국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라는 것도 이견이 없어요. 근데 그게 삼성전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현대차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2차전지하고 상관이 있나요? 사실 여러분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만약에 증시만 놓고 보면 경제만 놓고 보면 그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이 잠재 성장률을 까먹을 수도 있고 어려운데 수출 환경에 영향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지수의 방향이 바뀔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 PF가 위험한데 언제가 그럼 일단 PF 관련해서는 바닥이냐 언제냐 할 때 뭐냐면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려움이 어디까지는 측정이 가능할 때가 바닥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만약에 부동산 PF까지가 터진다면 어디까지 터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범위를 모르는 거잖아요. 어느 예컨대 회사까지 어느 회사까지 문제죠. 어느 회사까지가 문제가 되는 거야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 이렇게까지 문제가 터지면 당국은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거지에 대한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태형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거죠. 태형을 통해서 얘가 첫 번째 주자니까 이 기업들을 이렇게 처리를 하는구나. 그리고 여기까지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아웃라인이 나오면 사실 그 이하로 이제 측정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 뒤부터는 피해주와 수혜주가 가려집니다. 그래서 의외로 피해주들은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수혜주들은 반대로 올라가는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부동산 PF 때문에 국내 지수의 방향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제 영향은 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출이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없는 거고 그렇죠? 다른 여건과 관련한 것도 아니다라고 봐야 돼요. 물론 이제 이게 정말 처리를 잘못해서 완전히 금융위기로 가는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 있는 상황은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저는 이제부터는 부동산 PF와 관련해서 당국의 어떤 처리 방안도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디까지 위험한 것도 설정 범위가 조만간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시장의 어떤 반영도는 그때 정도면 어느 정도 기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싶고 그 다음부터는 수혜와 피해로 나눠서 보시면 사실상 그래도 그것 때문에 살만한 종목도 나오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사례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났었을 때 다들 의학만 했지만 전 방산주 샀거든요. 유효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방산주 사면 욕했죠. 너는 피도 눈물도 없냐. 그게 주식입니다. 그렇죠. 항상 주식은 어떤 사건이 생기면 수혜도 있고 피해도 있는 거예요.
돈 벌고 싶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전쟁이라는 건 잘못된 거고 무관살생이 된 건 잘못된 거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기업들은 좋아지겠죠. 왜? 구조조정의 효과는 남아있는 자들한테는 엄청난 행운인 거죠. 그렇죠? 저들이 했던 걸 내가 다 갖는 거잖아요. 거기다 공급자들이 줄어들면 시장이 안 좋아도 내가 갑의 위치에 가니까 네.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아이디어들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겠습니다. 방산 얘기하셨는데 요즘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서도 말이 많고 네. 그리고 전쟁이 계속 있긴 있잖아요. 뭐 사실 많이 우리가 까먹긴 했지만 그리고 북한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관계도 좀 긴장감이 커지고 해서 방산 업종의 최근에 주가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아주 좋지는 않았는데 기업별로 많이 다르지 않았나요? 제가 근데 그거 볼 때는 이제 로봇이 뭐 하여튼 있어서 하여튼 워낙 장이 좋았기 때문에 상대 수익률로 보면 아주 좋지는 않았는데 이제 오히려 쉬었으니까 좀 가야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방산 업종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뭐 방사는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네. 기업마다 그때마다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렵다. 우리나라 그때가 달라요? 이게 되게 어려운 네. 산업인 게 뭐냐면 일단 방사는 국가 대 국가 비즈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고 이 방산과 관련해서는 각 국가별로 대륙별로 필요한 무기가 다 달라요. 네. 예를 들어서 흔히 얘기하는 중동 지역 같으면 미사일을 비롯해서 유도 무기가 주로 많이 팔리는 지역인 거고, 그렇죠? 또 우리가 뭐 동남아 지역이라든가 남미 쪽은 FA-50이라 그래서 그런 어떤 경공격기가 많이 팔리는 지역이 되는 거고, 또 폴란드나 이쪽은 세트로 다 팔리는 지역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무기를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마다 올라오는 방산 기업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학적인 부분을 연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지금 어떤 무기를 필요로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때 그 기업만 중심으로 투자를 했다가 또 뺐다 해야 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유도 무기가 올랐는데 전차도 오르고 그러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그 방산과 관련해 조금 세세하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그런 모멘텀이 생길 때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방산과 관련해서 참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래도 밀떡들이 많이 계시는 것도 사실이고 또 뭐 저도 이제 그 뭐 몇몇 유튜브 분들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참고해 보면 나름대로 답이 금방금방 나와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방산은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산업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올해 한 번 정도는 뭔가 쉬어가는 국면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한 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섣부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서 끝나진 않죠. 아, 그렇죠? 좀 전쟁이 끝내 약화돼서. 휴전에 대한 휴전에 얘기가 대한, 나올 수 있는. 네. 자 여기서 네네네. 좀 말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전쟁이 끝난다고도 말씀을 안 드렸고 휴전이 된다고도 말씀을 안 드렸어요. 휴전에 대한 얘기, 협상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쉬어가는 모멘트 이렇게 텀이 되고 네. 뭐 그때 또 잘 사면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모처럼 이사님 나오셨으니까 사실은 중국 이야기를 네. 안 여쭤볼 중국 수가 없어서 전문가시니까. 네. 네. 헝다그룹 상황은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어떤 홍다보다도 요즘은 상황인가요? 중주그룹이 더 위험하지 않나요? 그것도 뭐 함께 네, 짚어주시죠. 같이. 사실 이번에 중주그룹이 결국은 파산을 했죠. 예. 그럼 그 영향이 글로벌 시장이나 아니면 큰 시장에 영향이 있느냐? 사실은 별로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주그룹은 이미 지난 1월에 투자자들한테 우리 돈 못 줘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미 파산 선언을 받은 상황인데 그걸 서류적으로 활용한 게 이번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중주그룹과 관련된 고객이 15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냥 부자들이에요. 네. 우리로 얘기하면 돈 꽤 많은 사람들이 펀드 한번 투자했다가 펀드 하나 망가진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소비에 영향이 있을까요?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있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는 엄청난 5대 금융업종들, 은행들이 뭐 익스포저가 크다란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피해 보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개인들이 피해 본 걸 가지고 정부가 보상해 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조용한 거고 혹시나 그래도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 중국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우려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중주그룹이 있었던 자회사가 문제가 됐었던 사실인 건데 이 기업에 했었던 투자 상품이 다단계였던 건 알고 계시죠? 다단계였었는데 결국엔
시진핑 주석 지난번에 2020년대 초반에 그 부동산 구조조정 한달 때부터 돈이 끊겨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돌로 몇 개가 다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어떤 그 자산 회사들하고 또 같은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위기가 번진다라고 하면 똑같은 위험들이 같이 있어서 얘 죽었으니까 그 다음은 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다른 어떤 자산운용사하고 또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얘 하나 잘못한 게 다른 애들로 주운 글씨가 씌워져서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에 우리가 부동산이 무너졌었을 때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이 위험해지면 A라는 은행도 위험하지만 B도 C도 똑같이 위험한 건데 이 중추그룹 같은 경우는 운영 방식이 다른 회사들하고 좀 달랐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미 우리는 중추그룹이 지난 가을부터 계속 위험하고 지급 불능인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파산이 새로운 사실도 아니었던 거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자체가 이게 은행들이 물려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개인들이 펀드 집어넣었다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꽤 부유층이었었던 거고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거 하나만 추가적으로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중국이 이 상황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나라 옛날에 뭐 현대투신 무슨 이런 거 기억하시죠? 잘하죠. 그러니까 투자 신탁으로 돼 있고 우리나라의 몇십 년 전 구조 비슷해서 약간 그런 식의 투자 신탁으로 많이 투자를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신권의 뱅크런 같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이게 첫 시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예, 없을까요? 저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근데 이게 또 투자 신탁이어서 예, 이게 네. 같은 여러분들 같은 펀드라고 하더라도 펀드마다 다 구조가 다르잖아요. 네. 어디는 헤지 펀드가 있을 거고 어디는 뮤추얼 펀드가 있을 거고 네. 어디는 뭐 투자 자산이 전부 다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게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대부분 알 거란 얘기죠. 그래서 사실 그럴 만한 위험은 제한적이다라 보고 있고 또 중국의 금융시장은 글로벌 시장과 단절돼 있어요. 이게 많이 아시겠지만 진입도 쉽지 않고 나오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봐야 돼요. 네. 이 미치는 영향 자체가. 그래서 네. 어쨌든 중국 경제한테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이게 뭐 시장에서 우려하는 만큼 무슨 일로 번지거나 금융에 무슨 큰 문제로 번질 개연성은 저는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 있습니다. 신탁, 연쇄 환매나 우리나라에서 봤던 그런 예를 들어 뭐가 빠지면 얘 거 빼야주고 뭐 이렇게 막 했었던 건데 그런 건 이미 아니에요.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안 일어나고 만약에 있다고 그게 보시죠. 실제 문제였었으면 그날부터 일어나야 돼요. 네. 얘 때문에 내 것도 못 찾을 거니까 다 네. 연쇄적이어야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번졌었을 때는 같은 상품을 취급했었을 때예요. 그렇죠? 얘도 똑같은 거, 얘도 서브프라임이 대표적이죠. 네. 야, 서브프라임은 얘도 들고 있고, 얘도 들고 있고, 얘도 들고 있어. 근데 이 회사는 중국인 다른 회사들과 전혀 다른 형태로 운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같이 엮일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와중에서 뭐 조그만 회사들이 뭐 어떻게 될 수 있고 그런 개연성은 있다 치더라도 실제 중국 정부에서 이런 형태, 다단계 형태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제재를 계속 가했었어요. 하지만 얘들은 계속 했었던 거거든요. 또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본 증시 얘기도 여쭤보고 싶은데 일본은 오늘 보니까 34년 만인가요? 거의 최고치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만 못 가고 있다니까요. 아니, 소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일본은 44년 동안 못 오른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아 그러면 좀 넉넉해지는 조금 마음이 마음으로? 편해지죠. 네. 저희 그래서 일본 네. 펀드 가지고 있었는데 수익 많이 났더라고요. 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석, 뭐 BOJ 긴축 이슈도 있을 거고 뭐 함께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이라는 국가는 되게 이제 분석이 좀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이라는 국가하고 인도하고 오르는 이유가 일정 부분은 겹치는 것들이 꽤 있죠. 사실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된 수혜가 사실 한국도 있고 2차 전지 관련해서도 그죠? 하지만 국가별로만 놓고 보면 인도하고 어쨌든 일본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모멘텀이 시장을 자극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아무래도 일본의 지속성 여부 이런 것들은 올 봄이 되게 중요하겠죠. 네. 3월에 흔히 얘기하는 춘투라고 불리는 즉 임금 인상과 관련된 노조와 협상이 있을 텐데 일본 중앙은행 총재인 우에다 총재 자체가 이때 임금 오르는 것 자체가 물가보다 높으면 이게 이제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즉 디플레가 끝나는 선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때 아마 뭔가 분기점이 돼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까지는 현 추세가 이어질 것 같고 그때는 이제 제가 뭐 어차피 또 나올 거니까 3월경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예. 금통위도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일단 이건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동결입니까? 이남입니까? 동결이죠. 우리나라가 먼저 인하를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부동산도 위기도 문제지만 여기서 섣부른 금리 인하를 해서 부동산 가격이 또 다시 뛰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참 잡기 쉽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어쨌든 한은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아마 어쨌든 연준이 먼저 스탠스를 최소한 결정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향후의 정책 관련해서 뭔가 방향성은 이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방향성 말고 이제 구체성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한은도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키우지 않을까. 예전에 이창용 한은 총재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미국 중앙은행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제가 볼 땐 보고 나서 결정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한은 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난 12월에 있었던 FOMC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네. 얘기냐면 이창용 한은 총재가 즉 한은이 볼 때는 시장이 너무 앞서 나가는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한 것 같지 않은데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했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금리를 내릴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최소한 미국의 정책의 방향은 정해졌으나 그 구체성이 정해져서 어느 정도 시야에 들어올 때 그때부터는 뭔가 운을 띄우지 않을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한은도 그런 운을 띄울 때는 미리 우리한테 힌트를 주죠. 네. 금통위원 몇 명이 인하를 주장한 애들이 또 생겨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힌트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동결이고 향후에 언제 인하할 건지는 금통위원들 간에 이견이 생기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면 제가 볼 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르게 여쭤보면 네.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기준금리가 3.5%인데 지속적으로 이제 3.75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계속 말은 했었잖아요. 근데 아무도 지금 안 믿고 있어서 문제긴 하지만 미국도 그랬었잖아요. 10월까지만 해도 5.75까지 올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해놓고 가다가 이제 12월에 점도표를 보이면서 이제 더 이상 인상은 없다 이렇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럼 혹시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도 인하는 뭐 아니더라도 이제 3.5는 다 올린 거야 정도의 혹시 메시지는 나올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의외로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원래 금리를 올려놓으면 정책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 시차를 두고 나타나서 지금 연준에서도 지금 앞서 말씀하신 금리에 대한 정점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올해 그 지연 효과가 본격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시간이 흐르면 이 부정적 효과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이 눌릴 거다. 그러니까 경제가 조금 둔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도 이 정도 금리 올려놨으면 사실 말이 3.5인 거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재 상황에서도 이대로 있으면 특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하고 다른데 변동금리는 지금도 오르고 있어요. 이게 코픽스 중심으로 하는데 코픽스가 예전에 오른 걸 반영해서 지금도 오르고 있거든요. 반영을 하면 지금 이 정책 지원 효과가 꽤 우리 그 서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여기서 더 부담을 주면 제가 볼 때는 정책적인 긍정적인 효과보다도 사실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현재까지 올린 금리가 정점인 것 같습니다라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뉘앙스는 풍겨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이 있어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줄까요? 그럼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다 얘기한 거니까. 이미 사실 네. 연준의 정책에 사실은 그 복사판이 한은이라고 보면 네. 사실 이미 예견이 돼 있다고 보고 알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예. 근데 우리는 금리를 훨씬 빨리 올리기 시작해서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중간중간 이제 연준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사실은 연준이 다음 FOMC에서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이거는 사실은 또 그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연관이 될 건데 일단은 나온 분석들을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는 슈퍼사이클, 슈퍼라는 표현이 아무데나 붙지는 않잖아요. 근데 슈퍼 붙으면 보통 불안한데. 그러니까- 골드만이 슈퍼사이클은 보통 그 자산이 꺾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진입 중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불안하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사실 뭐 골드만삭스도 되게 웃긴 게 그 안에서 내부 의견이 또 갈려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네, 있지만 네. 또 아니게 갈릴 얘기하시는 수밖에 분도 없죠. 맞추지 있더라고요. 않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예,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미국 내에 있는 아이비들도 제가 최근에 한번 보고서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네. 여전히 경기가 아마 어제 오늘 신문 보시면 지금 전미 경제학회가 열리고 있고 거기서는 진짜 기라성 같은
귀라성 같은 그런 어떤 뭐 배로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 어떤 얘기를 말씀도 들어봐도 서로 의견들이 많이 엇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야 그래도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올 거야 이런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그렇진 않아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장에 대해서는 경기를 침체를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의견들이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방향성을 정하기는 쉽지 않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준 관련 테일러 준칙을 만든 테일러 교수 같은 경우는 또 금리를 조금 더 아직까지 좀 강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도 많이 엇갈리는 모습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1월에 뭔가 연준에 대해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 제가 볼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금리 인하를 먼저 하기 전에 그래도 먼저 건드리는 게 양적 긴축이 아닐까. 그래서 양적 긴축과 관련된 힌트를 혹시 주지 않겠느냐. 라는 게 최근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죠? 네. 로리 로건이라는 맞습니다. 그 댈러스 연은 총재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죠?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영래포라는 어떤 그 자산이 많이 줄고 있고 이게 줄고 있는 게 앵꼬가 나는 시점, 0으로 가는 시점이 한 4월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그에 맞춰서 시장의 충격이 덜하게 연준이 뭔가 지금 돈을 걷어들이고 있는 정책과 관련해서 사실은 일정 부분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변화를 만약에 영래포라는 잔고가 빵으로 줄어드는 게 제로로 줄어드는 게 앵꼬가 나는 게 4월이라고 보면 이것과 관련해 충격을 덜하게 하는 건 3월 FOMC가 돼야 될 거고 3월 FOMC에서 이 얘기를 하려면 1월에는 예고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혹시 이런 것과 관련해서 1월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섣부른 기대들이 지금 외신을 통해서 보니까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일부 또 대장정에 새해 맞이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드렸는데 정말 많이 질문 주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도 혹시 저 이제 질문지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 정말 예, 예. 이사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시청자분들이 올 초에 이건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 중에서 혹시 저희가 못 예. 여쭤본 부분이 있다면 네, 저는 말씀 뭘 좀 알아야 되는 부탁드릴까요? 것보다도 예. 지금은 지난해하고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면 지난해 투자를 하시면서 경제가 어떻게 될 거야라고 초점을 맞추셨던 분들은 제가 보기엔 수익이 거의 없으셨어요. 왜냐면 경제가 안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랬었던 거죠. 그렇죠? 저는 주식이라는 건 좋은 기업을 찾는 그런 행위입니다. 거기에 경제라는 수단도 일부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 포커싱 자체가 경제 비중이 더 커요. 그건 올바른 주식을 하는 사람의 방향은 아닙니다. 몇 대 몇으로 해야 돼요? 몇 대 몇이 아니라 저는 그냥 기업만 보셔도 돼요. 기업만 봐도 차라리 그게 더 아, 낫습니다. 오. 많이 벌고 경제가 안 좋을 때 조금 돌려주면 돼요. 그렇죠? 경제는 맞출 수도 없을 뿐더러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알 수도 없습니다. 참고는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객이 전도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서 정말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분들 치고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거나 경제를 맞춘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좋은 기업을 잘 찾는데 초점을 두셨고 그러다 보니 이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많은 수익을 냈던 거고 네. 당연히 뭐 시장이 어려우면 좀 밀리긴 하지만 번 게 많으니까 일부 돌려줘도 수익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객은 전도돼 있어서 기업을 먼저 보시고 요거를 볼 때 활용하는 그런 것들로 경제도 일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제를 주로 보는 건 쟤는 올바른 투자는 확실히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정리하면 이건 것 같습니다. 본질은 좋은 기업을 찾는 것이고 너무 경제를 읽는 것에 매몰되지 말고 아니, 성장률 좋은 몇 점 몇이 기업을 뭐 그렇게 중요해요. 아무렇게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 경제학과 출신인 거 아시죠? 네. 경제를 버리고 나서 돈이 벌렸어요, 실제로. 네. 산 알겠습니다. 증인이시군요. 네, 네. 저만 그랬나요? 케인즈도 그랬어요. 세계적인 네. 경제학자잖아요. 네. 이분도 워렌 버핏이 대놓고 얘기하는 게 이분이에요. 워렌 버핏하고 케인즈 쳐보면 신문 기사에 나와요. 케인즈가 경제 중심으로 볼 땐 돈 못 벌더니 이 친구가 기업 보더니 그때부터 돈 벌더라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뭐 알겠습니다. 케인즈도 그러는데 뭐 경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막 그렇습니까? 제가 예. 오늘 채팅창을 이제 중간중간 읽어드리는데 오지일로님의 말씀을 자주 읽어드리게 혼날 것 돼요. 같아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장군님 앞만 보고 무조건 돌격 앞으로 가시죠. 네, 가시죠라는 말씀으로 네, 우리 이사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는요.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